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이번 윤석열에 의한 내란성 쿠데타 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상당히 심대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이제 군에 의한 쿠데타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 1993년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군내 핵심 정치 세력인 하나회가 척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군내 분파에 의한 이와 같은 쿠데타적 시도는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안심했던 면도 있었던 것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후로 3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 쿠데타적 사건을 목도했고 국회로 침투해온 무장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과연 민주화 이후로 뭐가 잘못됐길래 다시 군은 이렇게 권력 찬탈이라고 하는 또는 권력의 수단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을까? 깊이 있는 또 통찰, 이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군 문제를 정면으로 좀 직시해보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군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 군개혁의 문제에 정면으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사령관은 재판관을 향해 군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군 통수권자가 내린 명시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군인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토론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친위 쿠데타 국면에서 정말로 기묘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요. 사성장군 출신이시고 지금 현역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 출신이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유쾌할 수가 있을까? 많은 아마 이미지 변신을 또 가져오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주불리라고 불리시는 거 참 좋으신 것 네, 네. 여의도에서는 주불리도 그러시죠. 통합니다. 네. 예, 그리고 같은 육사 출신이시고요. 지금 학계 그리고 교육계에서 또 맹활약 중이시고 국방안보 정책 분야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상병대 최병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병욱입니다. 예.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시긴 한 건가요? 예. 네. 그렇죠. 뭐 사관학교 나와서 제가 2년 후배인데 워낙 또 이렇게 잘 나가시는 선배님이셔서 저한테 하늘 같은 존재셨죠. 예. 네. 잘 나가신다니까. 최 교수님이 더 잘 나가시죠. 전역하고 교수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국방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군에 이제 또 깊숙이 또 계셨고 경험도 하셨다가 이렇게 학계나 정책 쪽으로 나가신 분과 정책 또 일선에 나오신 이 두 분의 비슷하면서 또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그런 견해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첫 질문이 아마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 친위 쿠데타 사태를 보시는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 김병주 의원님 장군으로서 또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너무 참담했죠. 사실은 저는 12.3 비상계엄 을 겪으면서 사실 그 전에 계엄이 날 것이다고 예고를 하셨죠. 8월 1일부터 최초로 했었는데 그렇게 평온한 날 일어나리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계엄군들이 그 총칼로 국회 창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모습에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 실제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질서가 무너지는 거에 너무나 분노도 하고 또 군인으로서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2.12 쿠데타 이후에 군이 신뢰를 너무 잃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40년 동안 저의 군생활 모든 기간에 군이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절치부심을 해서 이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단계였거든요. 제가 8월 1일 날 8월 초에 계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이냐. 군은 안 따를 것이다. 군 선배들, 군 후배들도 저한테 아이고 선배님 그 계엄은 너무 나간 겁니다. 좀 제발 그런 얘기 군이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할 정도로 군이 국민의 신뢰를 얻었는데 이게 다시 또 무너졌잖아요.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또 후배들이 20년 정도는 또 이렇게 절치부심을 해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라는
면에서 아주 참담했죠. 네, 그러니까 사반세기 넘게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 네. 이런 게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최 교수님 또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시네요. 네. 정말로 저 똑같은 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참담했고요. 그날 밤 뭐 꼬박 밤을 샜고 이제 분노도 끌어오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고 그 다음 주인가 육군사관학교에서 화랑의식이 있었는데 네.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초대받아서 갔었어요. 갔었는데 딱 일주 된 거죠 그때 12.3 비상계엄 발령하고 무슨 메시지가 거기서 있을까도 이제 생각도 했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도들이 화랑의식을 하고 아무런 멘트 없이 끝나는 걸 보고 더 이게 숙연해지더라고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네. 육사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강이 꽤 깊고 넓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침 그 말씀이 나오셔서 그 부분이 아마 현재 군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상징적 징표가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강하게 이제 민주의식으로 무장이 돼 있었다면, 그러니까 뭐 유감의 어떤 표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는 국민을 위한 군대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거잖아요. 안 나왔었죠. 눈치를 보고 있었겠죠, 아마도. 이게 옳은 건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아예 생각이 그런 쪽에 안 가 있는 건가? 네. 다시 말하면 내란 세력에 대한 일부 동조 의사도 있는 건가? 다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 두 가지 양면의 의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이게 이 현상에 대해서 뭐 단견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12.3 내란이 딱 발표되는 순간에 대부분의 국민은 잘못됐다고 직감적으로 다 느꼈어요. 그렇죠.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군 장병들도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위에 지휘부들, 장군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따랐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그 장군급 사람들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그 밑에 이제 하급 리더라든가 장병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북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구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런데 최소한 장군급들,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또는 여단장 정도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이것이 12.3 쿠데타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8월 달에 김용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지명되자마자 제가 이것은 앞으로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다. 계엄할 것이다. 그때 정확히 얘기했어요. 앞으로 탄핵 국면으로 갈 때 혼란한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할 것이다. 김용년 장관 청문회 때도 계엄에 대해서 묻고 막 했잖아요. 그럼 그 장군들은 그걸 다 봤거든요. 그럼 계엄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스터디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안 했다면 장군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사단장급 이상은 거기에 자기 사단의 법무참모가 있어요. 법적 조력을 받을 법무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사단장, 군단장 할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법무참모를 옆에 두고 끼고 살았어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냐 검토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비상계엄 딱 터지면은 이 법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라. 빨리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장급 이상들은 나는 뭐 헌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또는 한다는 얘기가 순식간에 명령이 왔을 때 법을 따질 시간이 없었다. 이런 개변을 늘어놓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무능합니다. 이 얘기랑 똑같죠. 무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장성급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낸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이게? 저는 이제 이번 12.3 쿠데타를 보면서 가장 놀랬던 것은 뭐냐면 장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이 맞든 틀리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따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그 방첩사령관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아주 굉장히 정말 놀랐었고요. 그거는 군사 문화로 보면 굉장히 수준 낮은 군사 문화인 겁니다. 미국은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리더십 교범에 충성의 대상이 첫 번째는 뭐 이제 그 헌법, 컨스티튜션, 두 번째는 US 아미 육군에 대한 충성, 세 번째는 너의 부대, 유닛, 그다음에 네 번째는 동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충성의 대상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다 부연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헌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충성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사관학교 때부터 늘 교육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크 밀 합참 의장 얘기 나오고 트럼프가 12대가 예. 백악관으로 몰려오는 사태에 군 동원을 그 마크 밀 합참 의장한테 지시했는데 마크 밀이 거부를 했죠. 예. We are unique among the world's armies. We are unique among the world's militaries. We don't take an oath to a country. We don't take an oath to a tribe. We don't take an oath to a religion. We don't take an oath to a king or a queen or to a tyrant or a dictator. And we don't take an oath to a wannabe dictator. We don't take an oath to an individual. We take an oath to the Constitution, and we take an oath to the idea that it's America, and we're willing to die to protect it. 그다음 마크 밀리는 오죽하면 더해서 지휘서신을 내려보내서 대통령의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그러한 문화하고 우리는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 말고 따라야 한다. 상관이 시켰으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아주 비겁한 변명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식에다가 비겁한 변명. 예, 의식 자체가 없고 있어봤자 되게 저급한 충성 문화. 정말 좋은 참모는 상관이 불법한 명령을 하거나 위법한 명령을 하면 조언해야죠. 예. 제가 사단장하고 군단장 할 때 만약에 12.12 쿠데타와 같은 상황이 났을 때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군단장 할 때가 박근혜 탄핵 때였어요. 예, 예, 예. 그때 촛불 시위가 하고 탄핵으로 가는 국면에서 저는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군이 또 이번에 혹시 박근혜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또 이용하면 어떡하나. 그때도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실행은 못한 거잖아요. 다행스럽게. 그렇죠. 그때만 해도 제가 구조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 당시 장관이 한민구 장관이셨는데 국방부 장관도 이런 계엄에는 반대할 정도로 기본이 튼튼하신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장관으로 버티고 있으면은 계엄을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저 나름의 그게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는 김용현이가 그 경호처장이 장관으로 가는 순간에 계엄할 수 있는 구조나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거예요. 헌법상의 계엄을 건의할 사람 두 사람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건인데 다 충안부 네. 출신이고, 그다음 계엄이 선포가 되면은 키맨이 3명입니다. 계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근데 2명, 방첩사령관과 국방부 장관 2명이 충안고잖아요. 충안파로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대통령이 계엄하겠다 했을 때 그거를 견제하고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 할 때는 같은 윤석열이라도 계엄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은 강성이긴 해도 그래서 좀 대단히 우려를 한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엄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김용현은 아니죠. 경호처장을 2년 반 하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은 대통령의 안위와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상충될 때는 습관적으로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안위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는 거고, 또 같은 충안고에다가 성격도 권력지향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때도 봤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장군들의 이 모습을 약간 더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장성급 장교들이 적극적인 어떤 동조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아까 얘기하셨던 무식함과 비겁함이 결합돼서 대통령이 시키면 그냥 하는 것이 뭐 요 정도의 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군대니까 충안파 라인이 됐든 뭐 노상한 비선 라인이 됐든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사람을 인선을 하고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에 소위 말하면 공작이 됐든 포섭이 됐든 그 내부 세력으로 들어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현 정부에서 또 이제 어떤 주요 직위를 줬으니까 보은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마지막의 상황에서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었고 예. 장군들은 뭐 그런 선에서 움직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동조 내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오로지 충성 내지 보훈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눈치를 보는 그런 태도 이렇게 아마 결합돼 있을 거라고 보신 건데 저는 사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이 예. 아마 12.12 쿠데타의 그 한상이 과거가 환상. 현재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예. 또 보고요. 또 그 당시의 경험이 이번에 6시간 만에 종료시킬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 한상은 뭔가 하면 김용현과 그 전하 또는 윤석열이나 같은 동시대에 비슷하게 됐어요. 그때가 80년도 12.12 쿠데타가 일어나고 80년도 전두환 정권이 들었어요. 예. 성공했죠. 그래서 성공하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12.12 쿠데타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화됐어요. 성공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그 김용현 그리고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급까지도 5공화국, 6공화국 당시에 군 초급 생도 생활과 초급 간부를 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공의 한상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윤석열과 김용현이가 자기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못 푸는 것을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으로 총칼로 한 번에 다 쓸어버리고 또 독재자가 돼서 하겠다. 이런 한상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3스타급 있잖아요. 계엄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들은 그래도 그 당시 5공화국, 6공화국에 성공한 환상을 봤던 세대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거 잘만 하면은 그렇죠. 나도 아주 네. 권력을 상층으로. 잡고 상층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 같고 미리 알았다 하잖아요. 사실. 예, 예. 그런데 그 밑에 그룹들이 있어요. 그 밑에 그룹은 90년도 이후에 사실 초급 간부나 생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 12.12 쿠데타가 단죄되는 걸 봤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하 세대들은 많이 주저주저 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 밑에 세대들은 정보가 없었던 겁니다. 네네네. 차마 대통령과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는데 이것이 있겠지.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거니 하고 일단은 임했는데 임하고 보니까 국회나 선관이나 이런 데 와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던 그게 아니잖아요. 선량한 시민들과 맞닥뜨리니까 예. 갈등이 생긴 거죠. 이거 아닌데 하고 하니까 주저주저 하게 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참 그 서울의 봄 그 영화가 성공하고 나서 예. 그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때 유명한 대사 중에 뭐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아마 보는 눈에 따라 다를 거다. 윤석열은 성공을 주로 봤을 거고. 네, 그렇죠. 시민들은 이게 이제 반란의 관점에서 이제 봤을 거다. 그게 네. 이제 실제로 정확하게 부딪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 망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윗세대에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네,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세대적 차이도 있고 어느 때 군 경험을 했느냐. 네. 정보의 차이도 있고 요게 이제 상급, 중급, 하급 간부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점을 만드는 핵심 동인인 것 같다. 네. 예. 이 부분 어떻게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그 이제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네. 몇 명 그 현역 군인들하고 한번 밥 먹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 그 말씀을 이야기를 영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의 봄 얘기하면서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란인데 저 윗세대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고 눈으로 봤던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네. 괜히 거부했다가 나만 괜히 항명적으로 역적으로 완전히 뒤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실무진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봐요. 그 중령이나 대령 뭐 이런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지시만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 참 많이 들었던 것이고 예. 이 상황이 군이 역할을 수행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 내 임무가 아니라는 거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주저하고 또 때로는 시간도 끌고 때로는 뭐 이렇게 뭐 길 터주고 했던 뭐 그런 뭐 역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대면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 저도 유튜브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김병지 의원님께서 그 당시 이제 지휘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 있었던 일도 듣고 잘못한 일이라는 어떤 고백도 좀 받아내고 뭐 인정도 일부 받아내고 이제 그랬잖아요. 특히 곽종근, 이진우를 직접 만나신 그런 장면들이 있으셨고요. 그런 직접 대면에서 이제 보셨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그때가 사실은 12.3 비상계엄 끝나고 제2 비상계엄이 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적 우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계엄의 군의 핵심 부대장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아야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다라고 갔었고, 그때 사실 부사령관 모두 특전사령관하고 그 당시 이준우 수방사령관 모두 이것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너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제는 안 따르겠다라고 확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엄에 왜 투입이 됐는지 어디에 했는지 이런 중간 진행 사항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로부터 전화 받은 것까지. 그렇게 그 당시 것은 진짜로 있는 그대로를 많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봐요. 그때는 아직 변호사를 쓴 것도 아니고 또 제2비상계엄이 할 수도 있고 하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대단히 특히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대단히 잘못됐다. 오히려 나 때문에 많은 부하들이 앞으로 범죄자가 되게 생겨서 너무나 죄의식을 가졌고 이진우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그 당시엔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변호사를 쓰고 자기 방어적으로 바뀌고 또 일부는 뭐 여러 가지 해유를 당했는지는 몰라도 태도가 특히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운 면이 있죠. 이게 범죄자들 같은 경우도 첫 진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본심이 그냥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 조금 더 얘기하면 제가 먼저 특전사를 먼저 방문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쭉 처음에 제가 따올 질문은 한 2-3가지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자세히 얘기해 주리라고 기대도 못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또 자세히 본인이 그 전날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국방위를 참가하려고 서울로 가다가 오지 말아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국방위 가서 밝히고 싶었는데 못 밝혔는데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는 뉘앙스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할 기회를 줘서 그래서 특전사가 끝나고 수방사로 가고 있는데 수방사 참모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수방사령관이 제발 수방사로 또 와 주십시오 하고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특전사 한 거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수방사령관 진술은 그때 받아놓은 것이 너무 잘했어요. 그 이후에는 모로세로 일관했잖아요. 내가 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렸던 거죠. 그 중간 간부급 이하들, 그러니까 정보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현장에 나가 보니 내가 받은 명령하고는 확실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만 되게 소극적으로 대하거나 이게 뭔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유형 출동들을 없애는 데 사실 상당히 도움이 됐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도 이게 민주적 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 어쨌든 중간 이하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죠. 79년도에 12.12 쿠데타와 80년대 특히 광주 민주화 항쟁 때 또 그때 특전사가 투입이 됐어요. 그때하고는 비교되죠. 그때는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그 특전사 요원들이 시민들을 향해서 개마레판으로 치고 또 나중에 그 사격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바뀌었죠. 특전사 장병들은 헬기로 오는 순간까지 어디로 가는지 잘 몰랐고 내려서 보니 국회였고 국회 가서 보니까 많은 시민들과 보좌진 뭐 비서진들이 나와서 막고 있는데 총뿌리를 어떻게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몸싸움도 하려고 하다 다 멈추잖아요. 기적적으로 진짜 이번엔 중상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것이 그만큼 절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문 쪽으로 그 사람이 많으니까 못 들어가고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그거 보면 난이 있었는데 네, 예, 예. 난도 옆으로 옮기고 예, 그런 장면이 있었죠. 특전사가 작전하면 그냥 저는 한 10분 내는 작전 끝날 줄 알았어요. 예. 그 제대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의 능력대로 예. 하면은 벌써 전기부터 끄고 야간 투시경을 딱 작전하고 공포탄 몇 발 쏘면은 금방 제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도 그런 행동 없이 피해를 최소화 주려고 창문도 몇 개 안 깼어요. 그다음 우리 또 로텐돌 가까이 왔을 때 보좌진들이 그 소화기로 막 뿌렸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사실은 아차했는데 네.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또 충돌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빠지잖아요. 네. 충돌을 안 하려고. 그것이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그 이제 군인이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예. 교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러 상황이라든지 분명히 명확하게 적이 있을 때 물불을 안 가리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인데 이번 이제 사태로 보면 그 예하 일선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 제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예. 이게 전혀 뜻하지 않은 네. 상황인데 이게 누구를 제압하라는 거지? 국회의원을 제압하라는 것인가? 뭘 통제하라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을 하면서 인권이라든지 또 기본권, 뭐 헌법에 대한 뭐 또 정치적 중립성, 군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받고 듣고 배우고 했던 그 청년 그 장병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적이 아닌 거죠, 이건. 두 번째는 저는 미디어 힘이 꽤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뭐 이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미 시민들은 왔을 때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청년 장병들은 느꼈을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제압하고 막 들어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갈등이 뭐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그 손자병법이라는 병서의 예. 관점에서 보면은 전쟁에 이기려면 군인들이 전투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도란 거는 임금에서부터 말단 병사까지 대의 명분 아래 하나로 뭉쳐야 되는데 이번에 대의 명분이 없었어요. 그다음 이제 전투 수행관에는 상하 동력이 돼야 승을 한다고 하는데 상급자와 하급자가 같은 욕망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과 김용현은 성공하고 싶지만 장병들은 그거 뭔지도 잘 모르고 상하 동력이 안 됐고 또 우리 군인들이 진짜로 물불 안 가리고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서 전투력을 발휘하려면 적개심이 있어야 돼요. 예. 적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이 중요한 말씀. 딱 와서 보니까 없는 적이 거고. 아니고 그렇죠. 보호해야 될 대상이 시민이잖아요. 네. 내가 보호할 분들하고 싸우란 말이야? 그런 반면에 우리 이쪽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들은 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12.12 구테타의 그런 구테타가 일어나면 얼마나 어려운지 막아야 된다는 하나로 뭉쳤고 상하 동력도 돼 있었잖아요. 예. 야, 이렇게 구테타로 돼서 군부 독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같이 하나가 돼서 언론인 또는 시민들, 보좌진들, 국회의원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극적으로 2시간 반 만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 통과하고 예. 6시간 만에 종료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적개심이 없으니까 화분까지 치운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예, 예. 그렇죠. 예. 손자병법 얘기하시니까 진짜 네. 군 출신 같으십니다. 아니, 제가 철학적인 사유를 많이 해보고 있죠. 예, 예. 네. 이렇게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예. 네. 그런 모습들이 또 옛날 그 병서에서부터 또 이렇게 네. 잘 풀어주셨는데 난처할 수 있지만 어려운 질문, 신상필벌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게 참 논란들이 많습니다. 예. 처벌을 세게 해야 된다. 지휘고와 막론하고 이런 입장도 있고 그냥 소극 가담자 내지 단순히 명령을 따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심한 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그 쿠데타 상황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좀 우려스럽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헌법이 위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이 그쪽 용어 표현으로서 성공했으면 발생하게 될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찔하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오죽하면 뭐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사태라고 보고요. 또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베트남전의 미라이 학살 사건으로 보더라도 다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에서도 몇백 명을 그 어린아이부터 죽였는데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보면 나는 그냥 동조했을 뿐이라고 하는 동조 세력도 저는 뭐 경중을 따져서 분명히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현장에 있었던 머뭇머뭇거렸던 예. 그런 그 많은 장병들의 경우에는 판단을 좀 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 부분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역사에서는 관용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도선 안창호 선생께서도 역사에 관용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당시 독버섯이 자라서 언젠간 또 역사를 후퇴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은 아직도 진상조사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상조사를 먼저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죄의 경중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위에 지휘관들이나 지급들은 일벌백계 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초급 간부들 또는 병사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참가했는데 보니까 시민이라서 사실 소극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사기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국방부 내 자체 조사를 해야 돼요. 이번에는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 전방에 있는 군단장들은 지역계엄사령관을 했고 지작사령관이나 이작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관을 하고 후방은 사단장들이 지역계엄사령관을 했어요. 그냥 저는 사령부 설치하다가 말았습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게 가담한 거예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6시간이 아니고 한 2, 3일 지났으면은 그 지역의 관공서, 그 지역에 다 장악하고 뭔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소극적으로나마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수방사 같은 데는 모 중사 같은 경우는 그 국회 담장을 뛰어넘으려 했는데 넘기 싫다 해서 배제됐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라든가 또 수사관들 또 방첩사 수사관들 보냈는데 이 친구들이 직접 가기가 싫으니까 24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으면서 시간을 사실 작전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좀 때우면서 소극적으로 했던 이런 때는 좀 선처가 경중에 따라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사자성어 비슷하게 다 정리가 되네요. 진상조사, 일벌백계, 정상참작. 역시 일목요연. 예, 일목요연. 일목요연 하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군개혁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나눠봐야 될 텐데 그거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군 출신으로서는 이게 좀 치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우리 군은 저의 태생이 쿠데타 태생이야. 그리고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 특히 이번에 많이 나오는 게 육사 카르텔이 그걸 절대 버리지 않았어. 이런 식의 이제 태도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두 분은 또 이렇게 육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원래 이제 군 출신이기도 하니까 우리 군의 본질은 이건 언제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개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일부와 그렇지 않은 다수가 있는 거냐,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군대 대한민국 국군이 전체가 쿠데타에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상당한 정도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요. 다만 취약점이 어디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방첩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대 자체가. 네, 부대 자체가 소위 말하면 그런 DNA를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보안사에서 또 기무사로 또 안보지원사로 방첩사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늘 사실은 보면 쿠데타를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강화했었던 그 조직이 늘 쿠데타의 중심에 오히려. 있었던 거죠. 예. 그 보안사도 맨 처음에 창설됐을 때의 주요 임무가 뭐였냐면 군대 내 공산주의자 색출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 누가 있는가를 늘 보는 거죠. 그 이후에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군대 내에 쿠데타 세력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거를 봤던 것이고 지금도 동향 파악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런 활동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 DNA가 있는 방첩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그 위험 요소를 보고 저는 그 방첩사는 해체 수준으로 좀 해편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두 번째는 이제 군의 인사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쁜 마음을 먹는 권력자가 또 나쁜 마음을 먹는 그 장관이 소위 말하면 작심해서 인선을 마음대로 하면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는 잘못된 군사 문화인데 복종의 문화, 상관이 명령하면 따른다고 하는 것. 지금 같은 경우 그 명령이 대통령부터 내려왔다고 하니 이 친위 쿠데타에 아주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온상은 됐을지언정 우리 군대 전체가 쿠데타 취하가다. 뭐 저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첩사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네. 거의 해체 수준으로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군 인사권을 사용하는 방식이 쿠데타 가능성을 높인다. 때로.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군사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는 이런 좀 그냥 생각 없는 충성. 이제 이 부분들이 약간 맹목적인 충성인 예. 거죠. 과잉 충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짚어주셨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군에게 그런 DNA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신데 김병준. 저도 뭐 군에 쿠데타 DNA가 있다. 여기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군은 지금 대단히 건전한 조직이다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보면 먼저 제도와 상황을 그렇게 쿠데타로 할 수 있는 취약 구조가 지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2.3 내란 이전에도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는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계엄법을 개정을 추진했거든요. 사실은 전시에는 뭐 계엄이 필요하겠죠. 근데 평시에 계엄은 제도적 시스템이 돼야 돼요. 대통령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게 사전에 예를 들면 국회 동의를 받는다든가 또 계엄 사후에 그 몇 시간 이내에 안 되면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은 해제된다든가 그런 조건들을 잘해서 진짜로 계엄을 어떤 그 대통령이 나타나더라도 독재자가 나타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제도 법을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내부로 들어가서는 일단 교육과 문화가 좀 학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먼저 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교육을 고급 지휘관부터 장병들을 해야 되는데 헌법 교육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갖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엘리트주의 문화는 바꿔야 돼요. 예. 육군사관학교나 사관학교에서는 엘리트 의식을 갖추게 해요. 나는 엘리트고 엘리트끼리는 통한다 뭐 이렇게 하고 전방에 갔을 때도 계층이 나누어지잖아요. 예. 장교, 부사관, 병. 그 병사에 대해서는 덜한데 장교들이 부사관을 조금 하대하고 좀 그렇잖아요. 장교들은 엘리트다. 그렇죠. 장교 내에서도 육사, ROTC, 뭐 3사 학사가 있는데 육사 출신들은 내가 ROTC나 3사보다 더 엘리트다. 이런 의식을 가져요. 네. 그런 것들이 쿠데타의 DNA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를 좀 확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사실은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인사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어떤 특정한 엘리트 그룹만 진급시킬 것이 아니라 진짜로 공정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문화도 이제는 그 부당한 명령에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화를 가지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또 정치권에서는 헌법에도 있거든요. 군인은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된다고 돼 있어요. 예. 외부에서 정치적인 중립을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 군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정치적인 중립을 방해하잖아요. 예. 그렇게 보장을 안 했을 때 외부에게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군 스스로도 중립
이제 시켜야 되고 그렇죠. 외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네. 정치적으로 훼손시키면 안 된다. 네. 둘 다 처벌도 필요하다. 네.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제 사관학교 교육 시스템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저 사관학교 나왔습니다만 뭐 이 생각은 사실 뭐 이 사태 이전에도 이제 늘 해왔던 것인데, 그러니까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관학교는 교수진의 절대 다수가 선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선배들이 교수진인데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연 그런 그 약간 폐쇄된 형태의 그런 교육 시스템이 바람직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서 오면 잘못된 군사 문화를 그 전승하는 그 도구로 사관학교가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네. 사관학교는 너무나 중요하고 사관학교 출신들이 군의 수뇌부를 형성한다고 우리 전제로 보면 그 젊었을 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뭐 진화 생물학에서도 동종교배는 뭐 절대 뭐 발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자연과학에서도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사회가 닫힌 사회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는데 여전히 닫힌 형태의 교육을 고집하고 있는 사관학교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뭐 요즘 사관학교 해체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해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저는 뭐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관학교 교육을 그래 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군대 문화를 바꾸는데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학명에 관련된 건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군인복무기본법에 보면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미국은 학명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제법이라든지 헌법을 위반한 명령은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덧붙여서 쓰는 것이 군인은 합리적인 의심을 기반으로 명령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관학교 때부터 모든 장교들 뭐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12.3 쿠데타 같은 경우도 보면 아무리 나쁜 권력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인사를 지 마음대로 했더라도 군이 딱 버티고 있었으면 됐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군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가 범죄일까 아닐까 이게 고민할 때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고 그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하는 거니까 뭐 깊은 고민이 담겨 있는 문구인데 그러니까 아주 그 낮은 수준의 그 명령의 충성 이런 걸 떠나서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로 우리가 모습이 바뀔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약간 늦게 이제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대학원 마치고 그때 97년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소대장 저보다도 아마 어렸던 소대장인 것 같은데 육사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소위하고 있었던 밤에 이렇게 저희 방에 들어오더니 요즘 말이야 민주화되고 나서 군인들 너무 무시해. 훈련병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육사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계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바로 동장급 되는 거야. 너희들 그거 알아?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기억이 저는 계엄의 밤에 그때 났었어요. 그 정도면은 이제 저하고 비슷한 정도 나이급의 이제 정도고 지금은 이제 꽤 중요한 아마 간부급의 역할들을 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그렇진 않다는 것이잖아요. 97년도니까 그때만 해도 좀 그런 문화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 쿠데타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시가 왔다고 봐요. 5.16 쿠데타는 성공한 쿠데타고 그 쿠데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12.12는 노태우 이후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가요? 그때 단죄가 되곤 했는데 그런 한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 학명에 관해서는 생각이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뭐 주요 일간지 논설위원하고 통화를 거의 1시간가량을 했는데 그분은 강경하시더라고요. 상관의 명령을 따져보고 따르는 군대가 과연 군대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전시에 무슨 뭐 할 때 헌법책을 들고 다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그건 약간 이 과장되고 왜곡되고 상황이 워낙 다른 거고요. 너무 극단적인 것들을 우리가 저는 전시에 또 뭐 테러 상황에서 아까 말씀한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생명을 바쳐서 상관의 명령에 뛰어드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저는 얼마든지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반헌법적이고 법률 위반적인 거 뻔히 알면서 따르는 것. 우리 국민들도 보면 하여튼 명령에 무조건 충성 이게 너무 몸에 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헌법 교육을 조금만 하면은 누구나 직감적으로 이것은 헌법을 위배된다, 법률에 위반된다는 건 알아요. 전시에도 압니다. 그렇죠. 적과 싸우는데 뭐 그걸 묻습니까? 근데 이제 적이 아니고 민간 복장을 한 사람한테 교전을 하라 하면은 그것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전투 수칙을 세부적으로 해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에 본 미군들도 민간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지 마라 하는데 그런 민간복장 중에서도 총을 꺼낸다든가 폭발물이 있다 하면은 그런 교전을 해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직감적으로 알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치 뭐 불법적인 명령은 따르지 마라 하면은 우리 군의 기강이 무너진다. 아니,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법치국가인데 법을 위반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어느 거 훔치지 마라. 뭐 하다못해 교통신호 다 알잖아요. 그걸 그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군은 30년 전보다 획기적으로 바뀐 분야는 있어요. 개인적인 그 심부름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따라요. 3, 40년 전만 해도 개인적인 것도 시켜서 다 했어요. 옛날 소대장 강본병이 뭐 군화까지 닦아주고 4, 50년 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새는 다 자기 건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 교육과 헌법 교육을 하고 또 법률 규정이 앞으로 좀 여야 될 것 같아요.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마라 하고 조건 있잖아요. 이런 조건을 넣고 더 구체적인 거는 또 시행령의 예외 조항까지 여어서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런 의식이 이제 막 성장하고 발전할 때 나쁜 권력자가 감히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는 욕심을 못 내는 거죠.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군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사인을 확실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시쳇말로 그 FM대로 한다 그럴 때 그 FM이 필드 매뉴얼에서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칙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끊임없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걸 해석하고 훈련하고 이게 이제 몸에 배야. 매뉴얼이 몸에 배야. 그러면 이 좀 더 이제 그 큰 인사에 관련된 문제를 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과연 국방장관은 반드시 군 출신을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맞느냐? 해외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국방장관 혹시 나중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부터 배제되면 안 되는데. 아니요. 저는 뭐 문민장관도 필요하다고 봐요. 문민장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특히 군 출신 중에 군을 전역하고 바로 장관이 되는 경우는 사실은 군인의 연장선상에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해요. 인사도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하고 총장 권한, 육군 총장이나 각군 총장 권한인 것도 자기가 관여하고 합참 의장의 권한도 관여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우리 군은 군령과 군정이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 장관이라도 능력이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마 민간 장관이 하는 경우는 오히려 군 현역들에게 휘둘림을 당할 수가 있죠. 그럴 수 있죠. 군이 원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이 안 설 수가 있고 휘둘림을 당할 수 있는데 내공이 있고 군을 아주 잘 아는 분이라면 충분히 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에서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 그분은 방위 출신인데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국방에서 17년 이상 국방위원을 했어요. 이런 분들은 군을 너무 잘 알고 또 덕망도 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들이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군을 잘 지휘하면서도 군에 휘둘리지 않고 또 정치권도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군을 더 예산을 확보하고 강하게 하는데 장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정도의 내공이 있는 분이라면은 얼마든지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전역 후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이런 식으로 임용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충분히 전문가라면 민간인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문민장관 논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민통제인데요. 이번에 이번 쿠데타 상황을 보면서 군대가 잘못 움직여지면 군대가
당의 군대가 되거나 어느 권력자의 군대가 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다 봤죠. 예. 그래서 그게 문민 통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 군이 국가 보위를 책임지지만 그 군을 통제하는 것은 민이 한다. 선출한 정부가 한다. 이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전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군의 대표, 현역에 있다가 예비역 나가고 나서 육해공군 다 내 밑에 있는 군의 대표에서 내가 장악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문민 통제 개념에서 민의 대표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군대를 내가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꾼의 국방부 장관인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의 현실적인 위협이 있으니까 어느 이제 소위 작전도 잘 알고 합참 내용도 잘 알고 하는 장관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문민 통제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비역이나 군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군의 대표자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해군 출신이 장관이 되면 소위 말하는 수건 사업을 해결될 과제도 책임지고 그렇죠. 이 자리를 끝나고 나면 내가 성우에 어떻게 가서 활동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문민 장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전역한 지 한 뭐 7년 경과 법률로 명시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되신 거죠? 저는 5년 됐죠. 하여튼 이게 제가 7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역한 경우는 몇 년 경과를 이렇게 한 거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미국 거를 본따서 군인 출신이 장관 하려면 한 7년 후에 하겠다라는 걸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다 벽에 부딪힌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너무 제한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없었던 걸로 됐었거든요. 그 당시도 좀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 김병주 의원님은 주불리로 불리는 순간부터 이미 이제 군에서 상당히 멀어지신 느낌이어서 이건 뭐 7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연관된 문제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성들이나 이렇게 군 간부들 인사하는 문제에서 아까도 이제 보면 자기 편을 쭉 끌고 모아서 말 그대로 충성 라인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내란성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갈수록 군이 정치 정속화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군인들이 정치화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꽤 오랜 동안 관행처럼 정부가 바뀌면 뭐 장관이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합참의장, 각군총장이나 군 수뇌부를 정권이 바뀌면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권 말기에 진급하면 이건 아주 안 좋다. 정권 초기에 진급해야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인 입장에서 보면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잘못 쓰면 이제 날아가니까. 저는 그게 이제 문민 통제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서 임기를 보장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기도 사실 짧아요. 저 합참의장 2년에 각군총장 2년으로 짧은데 그 짧은 2년마저도 제대로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적죠. 미국은 그 마크 밀리조차도 그 트럼프 눈에 난 마크 밀리조차도 4년 임기를 다 채워요. 한 번도 4년 임기를 안 채운 육해공군 총장과 합참의장이 없습니다. 이게 보호하는 거죠. 한두 명이 있는데 한두 명 다 영전한 거예요. 아,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아, 총장 임기는 보장되는구나. 의장 임기는 보장되는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게 정치화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인사청문회 얘기인데 저희는 이제 장관하고 합참의장만 인사청문회 대상인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장군 원스타부터 인사청문회 대상입니다. 고위직은 좀 더 이제 밀도 있는 인사청문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인선은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형식적이라 할 수는 있지만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 사람의 군사적 역량은 물론이거냐, 뭐 도덕성이라든지 우리로 얘기하면 국민의 군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헌법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인 입장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군인도 꽤 공부를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문회도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임기 보장과 청문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이렇게 대안으로 주셨는데 김병주 의원님도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사실 군의 진급제도는 투스타까지는 대단히 잘 돼 있습니다. 30대도가 돼 있어서 실제로 능력에 맞게 이렇게 투스타까지 사단장까지는 거의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군 내에서 능력급 갈 수 있는 것이 투스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상은 딴 게 필요하다. 그 이상은 이제 물론 3스타부터는 정무직과 비슷해요. 그렇죠.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군이 정치화로 갈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같은 경우 각군 총장까지 포스타 임명 권한을 행사하고 그 밑에는 육군 총장이 알아서 또 하고 이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까지 이제 권한을 이렇게 줘버리면은 자기 상관 정치에 기웃거리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진급 제도에서 투스타까지는 아주 공정했어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김용현이가 경호처장 하면서 뒤에서 막후에서 뭐 자지운지한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때 많이 뒤틀렸어요. 그리고 사실 윤 정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용산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갔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그 옆에 합참 국방부가 있고 저녁에도 한남동 가면 국방부 장관, 합참부장이 같은 공간에 살아요. 대통령과 같이.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군인들이 대통령실 건물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간섭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 3년 동안은 인사가 아주 뒤틀려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사실 대통령실도 이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옮겨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군과 아마 이번에 대통령실이 청와대에 있었다면은 쿠데타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보는 장병마다 다 손아귀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착각하는 거죠. 내 명령 한마디. 그러니까 그런 군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면에서 투스타까지 하듯이 3스타, 4스타도 너무 정치적인 고려, 뭐 지역 안배니 뭐 등등 여러 가지 고려하지 말고 능력에 맞게 한다는 건 거기에 그 충분한 자료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제도로 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왜냐하면 제복 입은 군인이 와서 합참의장 청문회 하잖아요. 개인 사생활 문제로 막 흠집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의장을 하고도 영이 안 섭니다. 뭔 얘기를 하면 지나 잘하지. 자기는 뭐 저렇게 하고 사생활을 파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청문회가. 그렇죠. 그래서 제도 자체가 그래서 만약 더 학대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만약 학대한다면은 정책 청문회를 해야죠. 도덕성 검증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계속 해온 겁니다. 진급할 때마다 했기 때문에 사실 군인들은 그 이상 도덕성 검증을 안 해도 검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정책 검증을 하는 거죠. 북한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비상계엄 이런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역사관이 어떻냐.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해요. 예를 들어 각군 총장이라든가 군사령관 포스타 정도는 정책 청문회를 함으로써 정책적인 마인드가 커질 수 있죠. 청문회 제도에 관련해서도 또 우리가 개혁 논의를 사실 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는 영역인데 말만 많았지 사실 계속 안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눴던 그런 얘기들을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적 군대로서 그리고 자율적 군으로서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군개혁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부족한 느낌이 막 들 정도로 그는 완전히 재탄생시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좀 요약적으로 과연 새 정부는 그리고 새로운 국회에서는 어떤 제도적 개선과 군 내부에서의 또 개선이 필요한가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김병주 의원님부터. 일단 내란을 빨리 극복하고 그것이 첫 번째 과제고요. 내란 극복 속에는 내란에 대한 진상조사, 일벌백계 하고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한 처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군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초급 간부의 복지라든가 장병 복지를 좀 신경 쓰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고 그다음 제도와 법적 그 개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문화를 바꾸고 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면서 진짜 제2 창군한다는 기분으로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이제 국군의 이념을 국민의 군대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국민의 군대가 무엇인지, 그 로드맵은 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장병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게 뭐 전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번 사태를 봤습니다만 전 정말 그 위법한 명령에 노할 수 있는 군인이 참 군인이다. 정말 멋진 군인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군 내에서도 있어야 되고 밖에서도 있어야 되고 존중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반헌법적으로 군을 동원할 그 유혹을 아예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인을 분명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군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사관이 안 오는 것은 참 오래됐었고, 장교 모집도 정말 어려워졌고, 사관학교 경쟁률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군에 있는 사람들도 나갑니다, 이게. 장기 복무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초급 간부들이 군을 이탈하는 현상도 있어서, 군은 너무나 중요한데, 국가의 정말 최후의 보루인데, 가장 핵심인 인적 자산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군대, 이건 정말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군은 개혁해야 되지만 국가 사회적으로는 군에 대한 따뜻한 지지를 보내줘서 군이 제자리를 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는 아주 오랜 기간 군사 독재를 겪은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로 쿠데타를 막기 위한, 그리고 문민 통제를 실현하기 위한 상당한 각고의 노력을 벌여온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잘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던 게 불과 얼마 전까지 이르기도 했었던 거죠. 지금은 국민의 투표로 뽑은 바로 그 문민 대통령이 군대를 이용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시도하기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그 끝이 보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일 겁니다. 그래서 군이 정말로 새로운 창군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새로 태어나고 돕고 그것을 정치에 물들지 않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줘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정준이의 토요토론, 새로운 사회를 위한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은 군개혁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고요. 다음번부터도 계속해서 새로운 정부,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던지며 함께 논의해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두 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 헌재 선거 관련해서 녹음할 필요는 없죠? 안 날 것 같죠, 이번 주는. 헌재 선거가 다음 주일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죠. 네, 그렇죠. 예. 다음 주 12일 이전에 나야 되는데 그래야 한 300억 버는데 보궐선거가 300억 이상 들잖아. 근데 13일부터 나면 보궐선거 따로 대선 따로 해야 되거든. 네. 진성준 의원이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네, 300얼마 뜬다 그러는데. 네. 김 의원님은 그래도 막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바깥에서 보시면서 계엄 위헌성 실제로 전혀 몰랐었고 12.3 그 당일에 박선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하고 몇 사람이 약간 작은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엄 날짜 전혀 모르고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때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교수님 보니까 김영현이 위험해요. 그 전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무소불입니다. 뭐 총장이고 합참에 다 후배들 갖다 놓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서 그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녁 먹고 집에 갔다 텔레비전 끄는 거 깜짝 놀랐죠. 네. 이렇게 참 전문가도 이렇게 설마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징후가 많았죠. 네, 징후가 꽤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는 늘 징후에 집중해서 하인리 법칙 있잖아요. 1대 29대 300 법칙. 그러니까 대단하시죠. 저는 전혀 몰랐는데. 사소한 징후가 많았어요. 전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왜 저러지? 아니, 김용현도 안 한다 그러잖아. 막 그랬단 말이죠. 김용현은 할 사람이야. 인간 분석.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김용현이 말하는 장면에서 이거 정말 결심했네라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6시간 만에 극적으로 막은 거는 계엄을 경고해,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뭔 소리냐, 민주당이 가반 의석 이상인데 가반 의석해서 해제하면 하지 않느냐라고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저는 논리를 박근혜 탄핵 때 기무사 문건에 보면은 30명 국회의원 현행범으로 잡아들이고부터 시작된다. 이 논란이 계속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아, 이거 해제할 수 있구나. 비상계엄 되는 순간에 국회로 간다는 생각을 그렇죠. 한 거예요. 예, 예. 국민들도 그랬고. 사전 훈련이 된 거죠. 사전 훈련이 대단히 예. 됐고.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저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네, 그렇죠. 저쪽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우리 당내에서도 김의원 너무 이제 그만해. 그래서 도저히 나중에는 후배들도 현역들도 선배님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내가 네. 안 되겠어. 혼자 화살 맞으면 안 돼서 박선원, 김민석, 구승찬 다 앞에 나가서 하라고 우리 서울 이랬더니 김민석 최고는 예. 진짜 정치적인 감각이 세요. 예. 덥석 물더라고. 계속 그것만 얘기해. 그리고 박선원하고 나는 뒤에 좀 숨어 있었어. 그랬더니 나중에 김민석은 선지자라. 나중에 우리 아들까지 저를 욕했어요. 아들이 네. 30 중반인데 네. 아버지 친구들이 그런데 다들 친구들이 나 좋아했는데 네, 오버한다. 너무 오버한다. 아버지가 지금 정치인이 되더니 저렇게 후배들 욕먹이고 해서 되냐. 그 계엄은 좀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야, 분명히 할 거야. 저쪽은. 그렇지만 내가 김민석하고 박선원 앞에 서왔으니까 그랬었죠. 결과적으로 상당히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도움이 됐죠. 아마 12월 20일 넘어했으면은 성공했을 거예요. 네. 다 지역에 다 가버리고 네. 의원들 다 지역 가 그럴 수 있고 있죠. 네. 그것도 새벽 1시쯤 했으면은 아찔했어요. 성공했죠. 우리가 막 못 막지 새벽 1시쯤이면은 다 네. 자는데 어떻게 와요? 그리고 국회 딱 장악해버리면 뭐 아이고 끔찍해요. 하느님이 보호해서 6시간 만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해프닝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성공했으면 우리 여기 못 있고 서해안 여기 다 서해안 꽃게밥 됐던가 아니면 비완 벙커에서 신음하고 있을 거야. 제가 볼게요. 우리 신 작가가 다 했어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즉시 항고할지 아직 답을 내지 못한 건데요.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